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K-팝 또는 한류에 관한 독일어 기사를 읽다 보면 정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그들은 왜 자꾸 우리한테 정복을 당했다고 말을 할까요? 독일 국영방송 ZDF는 2019년 4월 22일 기사에서 K-팝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정확히 정복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또한 스위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해 2019년 스위스 노이어 쭈리히 자이퉁에서도 K-팝이 서양 국가들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단어를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는 불편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스포츠처럼 경쟁을 해서 쟁취해야 할 분야가 아닌데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문화는 누구를 정복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독일은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아무 불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문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침략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 표현이 틀리지는 않죠. 지금 돌아보면 일본은 점령과 침략은 했어도 우리의 정신과 문화까지 모조리 정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자신들의 과거의 페이지를 역사책에 기록할 때 정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독일은 나폴레옹 시대를 기록할 때 나폴레옹이 독일을 정복했다 또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다라고 자주 서술하죠. 영어 원문을 봐도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역사의 한 장면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정복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는 독일인들이 일본의 침략 시기 한국을 잠시 점유했던 그 시기를 서술할 때는 절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지는 일본의 침략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생성했던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요. 한국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성했었고요. 여기에서 기사는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도 한국의 남북에 관한 긴장관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본 점령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여기서도 일본의 침략기를 서술하면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제가 일본 한국을 점령했다라는 문장을 넣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합병, 점령 또는 침략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역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웹페이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연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많은 글들이 정말 일관성이 있죠. Anyway, 그런데 이들이 정복이라는 문화를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럽 여행만 해보셔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들의 의식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과거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개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유로화를 사용하시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로 유로화 지폐에는 사람, 즉 위인의 얼굴이 아니라 건축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각 나라가 위인들로 화폐에 그려놓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역사가 위인들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 정상이라고 부르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상의 표준이 담겨 있고요. 그러나 한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예외성이 그 사람들에게 늘 존재해 왔습니다. 즉 위인들을 통해 역사를 말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은 서로 세대 간의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위인을 유로화에 그려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이 위인들은 정복자이기도 하겠지만요. 한 나라만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공통된 위인은 별로 없죠. 유럽은 27개국이고요. 유로화는 이 중 19개국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역사를 응집시킬 인물이 만무하죠. 하지만 위인이 아니어도 유럽인들이 공유했던 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입니다. 유럽에는 140억 개의 브릿지 다리가 있고요. 80억 개의 게이트가 있으며 60억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전주의, 고딕, 르네상스, 바로코, 로코코 양식, 그리고 현대적인 양식들로 채워져 있죠.
이렇게 이 건축물들은 유럽이 공통으로 사용했던 양식이고 유럽은 이 공통된 예술의 사조를 통해 시대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포인트, 바로 정복의 문화가 한 시대의 사조로 남아 유로 지폐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죠.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로 지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5유로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5유로는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로마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폐의 앞부분은 개선문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개선문 하면 로마를 자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역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얘기의 포인트를 조금 벗어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유로에 있는 개선문이 꼭 로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5유로 지폐는 공식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리스와 로마를 가리키는 고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일단 개선문 안에 기둥이요. 그리스에서 주로 쓰였던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이오니아 양식은 고린트 양식, 도리아 양식과 함께 그리스에서 주로 쓰였던 건축 양식이죠. 바로 로마의 개선문에 그리스의 정신을 담아낸 상징물을 유럽은 5유로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5유로를 로마 시대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문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만든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보다 앞선 그리스에서는 로마의 개선문과 같은 건축물들이 없죠. 혹시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하셨던 분들은 아테네에서 개선문을 보았다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테네에 있는 개선문은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으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만들어진 개선문입니다. 바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개선문은 아테네에 있어도 로마의 유물인 겁니다. 물론 개선문이 오로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로마인들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베를린 페르가모 박물관을 가보시면 당시 바벨론에도 개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개선문을, 그것도 거대한 석조 개선문을 아주 즐겨 세워왔습니다. 특히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승전 기념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죠. 로마 시내에 가보시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티투스 개선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5유로에 나타난 개선문의 모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기독교 문명을 공인한 황제였고요. 티투스는 베시파뉴스 황제의 아들로 유대인의 항쟁을 제압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황제였죠. 베시파뉴스 황제는 네로 황제의 후임이고요. 네로 황제의 폭정에서 로마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콜로세움을 지은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세움은 티투스 황제에 의해 완성이 되죠.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은 로마 시대에 지어진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개선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의 학예 정신을 받아들여 정복한 나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을 5유로 지폐 앞에 둔 것은 유럽이 그리스의 학예 정신을 수용했던 로마의 정복 문화를 자신들의 역사에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유로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어디를 가셔도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를 상징했었던 개선문이고, 유럽 각 나라는 로마의 이 정복 문화를 자신들의 역사에 녹여왔습니다. 유럽의 근대사를 대표하는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투어를 비롯해서 파리의 개선문 등 유명한 관광지에는 늘 이 개선문이 떡 하나 놓여 있죠. 그럼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정복 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이들은 왜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의 정복에는 유럽 속 로마의 문화처럼 문화로 인정할 만큼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침략 야욕, 그리고 그들의 민족주의가 오히려 일본 문화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와 아시아권에서 계속 일본 문화를 밀어내고 있는데 독일과 유럽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민족주의를 아주 경계하죠. 그리고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문화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복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프랑스를 침공했다로 서술하고 있지 정복했다로 역사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사회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문화의 보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정복하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점령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에 따라 운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무언가를 치열한 전략과 노력으로, 즉 우연이 아닌 한 주체의 의지로 얻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류와 케이팝이 유럽 서방 국가들을 정복했다는 이들의 표현은 한류가 한국인들의 세밀한 전략과 노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케이팝 현상을 문화의 보편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독일 기자들의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류의 문화적 보편성을 인정하고 유럽의 사회가 한류의 스타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바뀌어 가든지 한류에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케이팝이 세계를 정복하다, 한류가 유럽을 정복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제 자신들의 현대적인 삶 속에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들의 사회적 표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K-팝, K-문화에 점령당했다는 표현을 가감없이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